노무현의 종부세는 이명박 대통령이 완전 뒤집어 엎어져서 사실은 이제 미완의 계열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그걸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 주에는 신현은행이 어떤 철학과 우리 신현 비전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지 현황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같이 좀 이제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 3부는 뭐냐면 진짜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입니다. 진짜. 근데 경제학이랑 친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래프나 이런 거 이해가 안 가는 건 술술 넘기세요. 수식 굳이 이해하려고 무한등비급 쓰고 수학 원에 나오나요? 그거를 굳이 막 보면은 친구는 잘 알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거라잖아요. 무한등비급 공부했죠? 아직 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수식은 넘어가도 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느낌이 오면 됩니다. 뭘 말하고 있는지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제가 설명해드리고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부에는 그럼 토지의 차별성을 지난주 우리가 같이 봤는데 토지의 차별성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 재화처럼 시장에서 거래됐을 때 나온 현상 특징이 투기가 벌어지는데 투기의 경제학의 양상을 2부에 설명하고 있고요. 3부에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아주 핵심 요약을 해줬어요. 근데 저 두꺼운 책을 보시면 우리 학생들은 고전이니까 꼭 봐야 되고요. 이제 어르신들 바쁘신 분들은 이 책의 3부만 봐도 사실은 진보와 빈곤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있고 플러스로 오늘날의 경제학자 관점에서 진보와 빈곤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 조금 좀 재해석해야 될 부분들을 비평적 관점에서 또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일일이 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내용을 오늘은 제가 한 30분에서 40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지난주처럼 활발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진짜 실감나게 실존적인 그 고민 누웠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셨는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그 느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해석해내고 그런 방향성을 제대로 짚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 벌어지는 투기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결국 핵심적인 원인은 토지의 차별성. 토지의 차별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급이 고정돼 있죠. 한반도 모양이 조선시대랑 지금 똑같죠. 크게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고정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마우스가 상당히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칩시다. 시장에서 반응이 좋겠죠.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 이거를 구매하고 싶어 하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를 사려고 하면 나는 저거를 1,000원에 살게. 아니야, 난 1,500원에 살게. 가격이 오르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이. 그런데 가격이 오르니까 공장에서 이걸 많이 찍어낼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다운되죠. 공급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이런 거는 생산품이니까. 근데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는 수요자가 늘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더 생산을 해야지 제품의 그 시장 법칙이죠. 간단하게 이거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토지가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투기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실제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해서 막대한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의 법칙이 작동되지 않는다, 토지에서는. 그거를 이제 투기의 경제학에서 정 교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요는요 가격과 반대 방향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피자를 먹고 싶어요. 정말 먹고 싶잖아요. 근데 피자를 먹지도 않은데 저게 가격 차이가 올라갈 걸 가지고 사지 않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먹는데 너무 먹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10,000원에 먹었는데 한 판을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서 15,000원이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먹고 싶어도 참죠. 예, 그래서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적어져요. 실수요는 그렇습니다. 비싸지니까 사기가 싫잖아요. 먹고 싶어도 좀 참을 거 아니에요. 자기 소득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재용 씨 같은 건 그러진 않겠지만 일반적인 실수요자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투기 수요는 완전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저 피자 가격이 오를 거를 기대해서 내가 사놓은 다음에 재워놨다가 먹고 싶은 사람은 비싸게 팔려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피자는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피자는 썩으니까. 토지는 영원하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격과 반대 방향이에요. 아니, 가격과 같은 방향이에요. 왜냐면 투기 수요자들은 가격이 오를수록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는 거야. 아, 가격이 빨리 오르는구나. 저 압구정의 저 아파트가 가격이 빨리 오르는구나. 그럼 일반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네? 아유, 못 사겠네. 이러는 게 아니죠. 투기 수요자들은 아하, 저게 떡고물이 되겠구나 하고 더 막 산다는 거죠. 투기 수요자들의 특징입니다. 예. 그러면 이 실수요자들과 투기 수요자들이 합쳐져서 혼재돼서 토지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명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엄연한 실수요와 투기 수요의 시장의 방향과 가격의 방향이 완전 다르게 엄연히 상식적으로 다 아는데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투기와 투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경제학자로 모든 권위를 실어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있었냐? 가깝게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우리로 따지면 비우량 모기지 주택이에요. 비우량 모기지 주택은 소득이 일정치 않고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한테 엄청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은행이. 왜요? 주택가격이 무섭게 오르니까. 은행 역시도 노다진 거예요. 빨리 대출을 해주면 이자 수익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서브프라임 붕괴가 됩니다. 그 인과관계는 아까 우리 경제학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가 먼저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바로 토지 주택 부분이었다는 거.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파생상품이 CDO라든지 이게 무너지니까 붕괴가 됐던 게 금융위기였고요. 1900 미국 일본 얘기 일본에 관심 많으신데 선생님은 동생이 일본에 예.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동생이 되게 잘 아는 건지 모르는데 네. 토지 일본은 세금 많이 오는 걸 알고 있다고 세금 많이 걷어요. 하더라고요. 많이 걷어요. 근데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보다 많이 걷어요. 전 OECD 평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걷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청난 성장이 있었죠.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너무 얘네가 잘 크고 이러니까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플라자 합의는 엔화 가치를 높이는 조치였어요. 그러니까 엔화로 살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면요. 미국 기업들이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요.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들, 그때 소니하고 이런 데가 유명했는데 소니 제품이 비싸게 사야 되는 거야. 그렇겠죠. 엔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엔화로 만들었으니까 일본 제품이니까. 예를 들면 일부 소니의 텔레비전이 TV가 더 비싸게 팔아지니까 일본의 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이런 걸 노렸던 조치였어요. 그런데 플라자 합의가 있은 다음에 엔화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부동산 투기가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엔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엔화 돈으로 미국 시장에서 빌딩과 주택을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엔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동산 투기가 벌어져요. 국내외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벌어진다는 거는 엔화 가치를 통해서 지대 가치, 집가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일본의 도쿄에 엄청난 투기 열풍이 벌어져요. 똑같아요. 서브프라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투기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 집값이 오르는구나. 땅값이 오르는구나. 재벌 대기업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몰빵을 하는 거예요. 은행도 그렇게 땅 사려는 사람들한테, 주택 사려는 사람한테 대출 해주는 거죠. 아니, 해외 부동산 사는 건 알겠는데 네. 왜 국내 부동산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해외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은 자본력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노다지가 나니까, 국내에서부터 나니까 해외 부동산을 이렇게 맛을 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강남에서 맛을 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종부세 노무현 대통령 때 맛을 못 볼 때는요, 해외 투자처를 찾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들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니, 플라자 조치가 이제 엔화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외환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국내에서도 이 투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외환의 어떤 가치, 외환의 그 비율이 높아진 것 때문에 국내가 투기가 되는 거는
책이 보니까 뭐 금리 이런 거 영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외환율에 따라서 국내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그쪽 부분에 특화해서 말씀드렸는데 책의 설명이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금리적 영향이 제일 큰데요. 금리 영향이나 외환 가치는 똑같은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엔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는 엔화 화폐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돈으로 해외 투자를 더 많이 살 수가 있었죠. 똑같은 원리니까 해외 투자 가치가 높아졌고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일본에서 어떤 조치를 하면 금리를 높입니다. 너무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높여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면 그것이 아니라 근데 이미 부동산 투기가 막 벌어진 후였어요. 후예요. 예. 후여서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다운이 됐어요. 부동산 꺼지게 된 거죠. 올라가야 되는데 네. 금리를 내린 거랑 플라자 이 협약이랑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과관계와 선후관계는 정확히는 이 책에서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아요. 시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라자 조치가 먼저인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제가 그 투자가 투기라는 거죠? 플라자 합의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요한 환경 조건은 그게 저게 제 상식으로 보면 네.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 오히려 플라자 이전에 이미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떴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러지만 대미 수출에서 흑자를 보니까 네. 돈이 들어오면 말하자면 어떤 투기 수요가 만약에 그 일본 국내에서 이렇게 벌어졌으면 거기에 그 외국에 어쨌든 수출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었으니 네. 자금은 많이 남고 그러면 이 투자액이 상식적으로는 먼저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일어났고 바깥에서 이제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출이 떨어지니까 또 여기서 있는 돈이 절로 가고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환경 조건은 우리나라처럼 토지 보유세가 거의 없었겠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투기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 그런데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와장창 무너진 거죠. 그리고 무리하게 은행 대출이 커지니까 일본 정부도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합니다.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하니까 사실은요 부동산 거품이 나쁘잖아요. 투기 수요가 많아진 거니까. 그래서 금리를 갑자기 올리게 되면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왜냐면요 우리나라 유동자산이 금리의 영향을 엄청 받거든요. 노후에 자산 많으신 분들은 내가 은행에 넣어서 노는 것보다 금리가 높으면 은행 이자 소득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투기가 더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금리가 낮으면은 투기가 더 잘 발생되는 환경이 조성되죠. 그렇다고 해서 거품이 나쁘니까 갑자기 금리를 올려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금리 조치는 갑자기 냉각을 시키고 시장을 냉각시키기 때문에 부동산이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프라임처럼 갑자기 꺼지게 되면 은행이 도산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 금리는 아주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고 장기적 처방으로는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헨리 조지의 보유세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단기적 처방인 금리에 갑자기 충격을 줘서 엄청난 지금까지 장기 침체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97년에 테두의 금융위기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발생이 됩니다. 이런 예를 말씀하고 있고요. 일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 못 드린 점 양해를 구하고 하지만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런데 금리 충격 요인으로 일본이 갑자기 부동산이 냉각되면서 엄청난 장기 침체가 지금까지 되고 있다. 저성장 세 가지 사례에서 네. 그때 막 사태가 났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복구가 태국의 금융위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제 부동산하고 금융이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다. 왜요? 투기 수요로 활성화됐기 때문에. 똑같이 세 개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요인으로 엄청난 충격으로 장기 침체로 지금까지 일본은요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중앙은행 금리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였어요. 하도 성장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도 이제 안 살아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엄청나게 채무 조정을 합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비우량 주택자들을 그다음 서민들을 엄청나게 살리는 정책을 나중에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반대로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하고 그리스, 스페인 엄청난 금융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그 후에 스페인에서는 반대로 채무조정 정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바마의 채무조정 정책이 엄청난 효과를 거뒀다라고 빚으로 지은 집이란 제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서평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지금 금융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서 하는데 제가 얼핏 어디서 들은 건지 본 건지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오히려 이걸 노려서 돈을 이런 걸 통해서 번다는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상황에 무슨 기업을 발행하든 파생상품 뭐든 이제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다가 그게 말하자면 일부가 공중 그러니까 휘발돼 버리는 거죠. 없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말하면 돈이 쪼그라드니까 결국 은행에 돈 넣는 사람은 갑자기 이자가 예금 이자라는 게 확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해서 그 이거가 말하면 대단히 큰 저기들이 이렇게 뒤에서 암암리에 이런 거를 오히려 방조하거나 만들어내고 결국 그렇게 해서 휘발시켜버려서 이제 말하자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기의 자산이 한순간에 이렇게 확 올라오자 그게 맞는 이해인 거죠.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거 뭐 음모론으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동작구 오시고 정말 그렇지. 엄청난 것 같아요. 이분이 오셨어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몇 가지 좀 세고 있긴 한데 다 관련성이 있으니까 제가 또 관심 주제니까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제 제가 여기자 화폐가 아주 사실은 여기자 화폐라는 거는 돈이 썩는 화폐예요. 마이너스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던 거거든요. 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인플레이션하고 여기자 화폐는. 인플레이션은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자 화폐에서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긴 한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여기자 화폐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서 말씀하신 거 여기 인플레이션을 했다가 디플레이션 하면서 이제 화폐 쪽, 금융 쪽으로 돈이 몰렸다가 다시 부동산 실물 자산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는 거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그 금융 자본이 그래요. 금융 자본. 그러면요,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다른데 진짜 0.1%의 금융 자본 세력들은요 피해 세력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휴지 조각 되잖아요. 그 주택 매입을 합니다. 주택 매입을 엄청나게 해요. 왜 금융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앞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주택가가 투기가 또 벌어지죠. 그러면 또 팔고, 얘네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음모론으로 치부받지만, 화폐전쟁, 수농비인의 시각이기도 하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결과론적으로 거대 자본은 엄청난 부를 창출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규모화된 자본만 가능해요. 그리고 갑자기 왜 거품이 붕괴되지?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얘네는 왔다 갔다 하면서 디플레이션 시기에도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막대한 부를 창출하죠.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맨날 개미는 잃고. 네, 그 비슷한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자 화폐가 왜 인플레이션이 다르냐? 여기자 화폐를 주창한 사람들은 그래서 토지 부분이 투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는 전개예요. 제가 그 얘기까지 못해서 격가지였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이런 쪽에 가시면 되더라고요. 네. 미국은 그 채무 조정 때문에 좀 살아나고 스페인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그렇게 이거는 금융 쪽 영역이에요. 금융 쪽 영역에서 토지 말고.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의 상당 변수의 가장 큰 것이 바로 토지주택 부분이다. 토지주택 부분에서 헨리 존스의 처방과 철학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시기에 계속 양극화를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이고 금융을 이제 붕괴시키는 되게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걸 강조하려고 예를 든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을 좀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2001년이죠. 조지 부시가 이제 당선됐던 시기였고 2002년에 주택 가격 폭등이 일어나요. 그거는 이제 정책 문제였는데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이게 보수 정권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 오너십 소사이어티는 우리나라 이제 아까 서두에 그 추미애 대표 연설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월세 세입자가 44% 정도 돼요. 미국은 어느 정도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모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면 자기 자산이 있으니까 자기 자산 가치가 올라야 되잖아요. 이게 보수 정권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좀 기획인데, 자기 자산 가치를 오를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보통. 그래서 공화당의 사실은 엄청난 집권 플랜, 장기 집권 플랜의 하나였어요. 그 자산 가치를, 돈이 없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주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득이 갑자기 안 증가하잖아요. 그게 금융이 끼는 거죠. 그래서 비우량 모기지, 서브프라임이 엄청나게 활성화된 거예요. 부시 정부가 풀어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런 상태에서 이걸 좀 더 부채질하려면 어때요? 대출을 많이 꼈으니까 이자를 낮춰주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엄청 낮춥니다. 금리 인하 정책을. 그러니까 환경이 조성됐죠. 환경이 조성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출현됐고 엄청난 막대한 은행들이 막 돈을 버니까 은행들이 그걸 또 더 파생상품을 막 만드는 거예요. 증권화가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는 파생상품 증권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은 금융자본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돈을 많이 벌면 그거를 더 돈을 기대 가치를 가지고 또 막 쪼개가지고 또 미분했다 적분했다 막 이러면서 금융상품을 막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후폭풍이 더 있었던 건데, 자기 집을 갖게 하자는 정책은 좋은 정책 아니에요. 나쁜 정책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을 갖게 하는 정책이 만약에 정말 건강한 소득 주도로 정말 자기가 그걸 상환해 가면서 건강하게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제 여러 기획도 있었는데 대출을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실수요자가 자기 주택을 갖게 하는 데 집중했으면 토지보유세를 올리면서 가수요자를 관리하는 정책을 했겠죠. 안 하니까 엄청난 투기 가수요가 생긴 겁니다. 저수요자 중에 투기 세력이 많아요. 엄청나게 낀 거죠. 제가 보기엔 저 금리 인하 정책이 저렇게 내려가면요, 이거 이명박근혜가 했던 저렇게 금리를 중앙은행이 딱 내려버리면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었고 이명박근혜 정책이라 아주 흡사한 거예요. 똥은 누가 써? 똥은 누가 똥은- 치우고 이런 똥은 이제 누가 싸고 또 누가 치우고. 예,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진짜 0.1%의 세력들은 이 시기에도 돈 벌고 저 시기에도 돈 벌고 다 돈 봅니다, 진짜. 네.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이제 여러분 화폐 전쟁 5번을 보십시오. 그 5번에 보면 이 서브프라임을 주도했던 핵심 세력들이 주택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꺼졌으니까 모기지 가격이 완전 추락했잖아요. 매집하고 있다. 이걸 데이터로 보여줘요. 실제로. 그 수동빙 책이 1, 2, 3, 4권까지는 뭐 역사에 너무 이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 막 이런 음모론적인 막 생체 큰데 5권을 보시면 이게 5권이 대장입니다. 5권까지 나왔습니다. 화폐 전쟁 5권. 제가 서평도 썼어요. 3년 전에. 그 찾아서 보시면 서평만 보셔도 돼요. 제가 핵심을 딱 이렇게. 아무튼 부동산 경기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왜요? 실수요자가 아니죠. 투기 가수요자가 엄청 꼈죠. 그다음에 낮은 금리. 그다음에 모기지 업체가 돈이 노다지가 나니까 그냥 막 팔아 제끼는 거죠. 리스크 관리 안 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상관 변수가 크다는 게, 금리가 이제 떨어질 때는 기준금리가 좀 올라가면은 주택 가격과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따라옵니다. 이 막대기가 이거 막대기가 왼쪽이에요. 막대기가 주택 가격 지수고 금리가 빨간색인데, 금리가 먼저 올라가면 천천히 주택이 올라가죠. 주택 지수가 저 만만한 거 아니에요? 지수가 저렇게 팍팍 올라가고 내려가요. 지수가 저렇게.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인용을 했는데, 이 빨간 선이 뭐고 주택
주택가격 저기 용지가 기준금리일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가 저런 식으로 기준가서 갈 것까지 않고요. 아. 저 빨간 선처럼 이렇게 만만한 식으로 기준금리 그래서 기준금리가 좀 빨간이 기준금리가 돼요. 왜냐면 기준금리는 막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금리가 올라갔어요. 기준금리가 좀 높을 때죠. 맞네요. 지금 아까 기준금리가 6.5%에서 1.25%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기준금리가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군요. 지수가 더 완화한 거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높았을 때는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택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죠. 이게 지수니까는 실제로 개별로는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그렇죠. 이거 평균치니까.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네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죠. 금리하고 주택 가격이 추이가 얘는 금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렸네요. 그 기본을 팍 올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뭘 아는 거죠. 뭘 아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금리도 그렇게 완만하게 올렸지만 상대적으로 그리고 CDFI라는 엄청난 서민 채무 조정 정책을 펼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금융 부분에서 제가 신영은행 쪽에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요인이 되게 크다는 거. 서프라임 모기지는 근데 그 후폭풍이 엄청 전 세계로 미쳤던 거는 보통 우리나라는 은행에서 대출한 걸로 끝나는데 은행이 막 엄청난 수익을 하니까 얘네가 은행이 수익을 난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또 채권을 발행해요. 얘네가 또 수익 난다는 걸 근거로 또 채권을 발행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얽혀가지고 이제 단순히 은행이 도산으로 끝나지 않았던 거죠. 전체 금융위기가 왔던 거죠. 저희 담보는 90원짜리인데 나중에 500원이 넘는 증권이 그거로 발행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저기 근데 뭐 성지만 왜 그렇게 멋있는 말 갖다 붙이는 거였어요? 금융 성지국에 무슨 그래서 최고의 물리학 공부한 친구나 수학자들 어쨌든 저걸로 돈 버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최근 그걸 좀 그렇게 말 붙이지 못하게 노다지가 나니까. 근데 이제 돈이 그렇게 무섭지 않게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심하다. 원래는 이제 지대라는 거는 임대 수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달 받는 이제 수익인데 사실은 내가 저 아파트나 저 땅을 사서 매달 지대를 얼마 받을 걸 예상하고 사지 않죠.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사죠. 가까운 미래에 내가 내년에 저걸 사면 얼마에 팔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이런 가수요가 많아지니까 부동산 시장이 엄청 변동이 심하죠. 이 투기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하면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매매에서 나오는 시세 차익을 즉 자본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 행위를 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강호등이 왜 평창에 땅을 사겠어요? 거기서 뭐 이렇게 편하게 뭐 별장처럼 지내는 게 아니겠죠. 근데 이제 매매 목적으로 사는 거죠. 왜 재벌들이 평창 지역에 동계올림픽 된다니까 그 땅을 사겠습니까? 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최순실이 또 이 부동산 부자인 거 아시죠? 최순실이 부동산 같은 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품이 어떻게 형성되고 붕괴되냐 그 프로세스를 보면 현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가격이 상승하네. 그럼 미래의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내가 저걸 먼저 선점해야 돼. 이제 선착순 달리기 시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강남을 개발하는 주체가 누구니까? 정부죠. 그 개발 계획을 알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는 대박인 게 그 개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부가 나서 투기를 하는 거죠.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정부랑 친한 재벌. 그 다음에 힘이 센. 이런 식의 지금 투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 후발주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우스푸어가 되시는 거죠. 현재 가격이 더 빨리 상승하는 거예요. 가격이 아까 피자 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수요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이 더 커져요. 더 심한 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상투 잡고 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상투를 다 잡으신 거예요. 상투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상투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 사가지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제 그냥 계속. 근데 이제 그분이 하우스 그런 표현을 쓰는구나. 그렇죠. 예, 그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상투 잡았다고. 꼭대기에서.
근데 굳이 승자의 저주, 승자의 저주. 승자가 아니죠. 승자의 저주. 그래서 승자가 아니죠.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시는 걸 생각하고 이제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심각 어마어마한 대출을 끼고. 그런 분들은 진짜 후발 개미주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문탁이라도 되잖아요. 예? 문탁이 자꾸 하나씩 이렇게 사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은 그게 안 되지 않으세요? 부동산이요? 높을 때 산다고 해서 이제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요. 심한 대출을,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을 끼고서라도 집을 사는 거예요. 안 내려간다. 예, 근데 이제 그때가 고점이 되고, 이제 그때 아까 여기 이제 투기, 거기서 얘기했지만 투기 심리에서 보는 거죠. 좀 떨어질 듯 하면, 아,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렇구나.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또 이제 예를 들면 대출을, 심한 대출을 끼고 사는데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 또 물건을 내놓으니까 계속 공급이 막 늘어나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막 폭락되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가수요들이 이거를 입지를 해다가 딱 보니까 아, 이제는 건질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싹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포인 경우에 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그래서 빨리 팔려고 시장에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 실수요자도 이거 거품 꼈어. 이거 꺼질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는데 월급이 그러니까 500만 원인데 그렇죠. 200만 원 대출 상환 막 하고 네, 계속. 애들 사교육비 한 200. 그래서 결국은 한 1억 가까이 까지고 그냥 시장에서 그냥 바닥일 때 또 그냥 그런 분들도 바닥일 때 또 그냥 물건이 그런데 대출 가격은 그대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은행은 돈을 벌고 되게 고소득인데 네. 이제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고소득이 아니어도 아니어도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아주 후발주자죠.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심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아주 잘 밤에 누웠는데 그 심정 잘 설명해 주셨죠. 네. 그 거품이 붕괴되는 것도 아주 이제 격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가격이 하락하죠. 아주 잘 선생님 다 설명해 주셨어요. 미래 가격이 또 하락할 것 같아요. 예상이 되죠. 갑자기 수요가 위축이 되죠. 심리적인 요인이 크거든요. 투기 수요는. 현재 가격이 더 빠르게 하락합니다. 그냥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급격한 하락과 급격한 상승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투기적 가수요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거품의 형성과 붕괴의 메커니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금융 여러 가지 대외 변수, 국내 정책 변수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건데 금융의 역할이 정말 지배하고요. 정부의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 국내 변수만 따졌을 때. 근데 금융은 금리로 표현되는 걸 다 설명 들으셨고 정부 정책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냐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이냐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막 띄우려고 그러는 정책이 펼쳐져요. 누가 그런다고요? 조지 부시가 그랬죠.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빚내서 집 사세요 막 이런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 것 같아요? 경기를 사랑해서. 경기 활성화를 하면요 경기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GDP에 다 잡혀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률 3.2% 찍었다. 노무현 때는 2.3% 찍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것만으로 설명은 안 돼요. 또 왜냐면 봐요. 투기가 막 벌어져요. 투기적 가수요가 벌어져요. 아직까지 이제 하락은 안 돼. 그 올라가는 시기는 다 기뻐요. 모두가 좋아요. 은행도 돈을 벌고요. 투기적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네요. 기뻐서 소비가 늘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1억에 집을 샀어요. 근데 가처분 소득, 월급 다 쓰고 남은 소득, 소비할 수 있는 소득. 요거는 똑같아도 자산 가치가 2억이 되면 사람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내 자산 가치가 가처분 소득 똑같은데 월급이 는 것도 아닌데 막 마음이 부유해지잖아. 그래서 갑자기 BMW 하나 또 뽑고. 물론 1억이 2억 되시는 분이 그러진 않는데 한 10억 되시는 분이 10억 됐을 때 BMW를 뽑겠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BMW 좋죠. 기아, 현대기아 좋고 모두가 좋은 거예요. 이제 투기 가치가 활성화될 때.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내가 그러니까 다음 정부 때 꺼지지 않으면 내 때 꺼지지 않으면 재미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워낙 경기가 위축이 됐잖아요. IMF 통과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또 부양을 엄청 했어요. 모든 걸 다 풀었어요. 경제 효율도 해쳐요. 부동산 투기가. 효율이라는 거를 내가 적은 에너지로
많은 성과를 내는 걸 효율성이라고 본다면 그거를 좀 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게 효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부동산 투기 해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의욕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연봉 7천입니다. 나도 연봉 7천이에요. 그런데 나는 왠지 우리 대천을 시부님이 토지는 하나일 것이라고 그러고 토지 투기를 하지 말라고 계속 전세로 사는 겁니다. 그냥 이제 전세로 살고 애들 적당히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는 무리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젊었을 때 산 거예요. 샀는데 이 5억짜리 아파트 갑자기 2, 3년 만에 10억이 된 겁니다. 자, 연봉 7천이 하나도 안 쓰고 10년 동안 그냥 저축만 하면 7억입니다. 죽어라 10년 동안 그렇게 해도. 그런데 2, 3년 만에 5억을 지금 매매 차익이 생겨버린 거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은 아, 그러면 안 하는 사람 바보. 선생님의 진짜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 책으로만 보고 뭐 저 딴 나라 얘기여서 잘 몰랐는데 안 하면 진짜 바보 같고 우리 애들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 애들은 진짜 우리 치과 선생님 와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나 때는 그래도 진짜 소득이 이렇게 살았는데 내 아들은 진짜 어떻게 살까 그리고 고민이 생기는 거죠. 치과 의사분은 보통 소득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수저들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난 창업 아이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테헤란노에다가 뭔가 거기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려면 집적의 좀 창업, 다양한 사람들 교류해야 되니까 거기다 지금 사무실을 내고 싶은데 임대료 너무 비싼 겁니다. 쉽게 말해서. 창업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사서 거기다 아파트 지면 노다지가 나니까 현대 아파트 그랬거든요. 반포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가 강남이었대 그 한강 모래사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허가권을 줘가지고 아파트를 지니까 이게 엄청난 그래서 현대건설 사장이 이명박이었잖아요. 현대 아파트를 분양권 자기가 막 세 채, 네 채를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초기 자본 형성해가지고 이명박 지금 다스도 차리고 엄청난 부를 참고 대통령 되고. 아무튼 건설 과잉 투자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노다지가 나니까. 그 다음에 금융대출에 부동산이 집중이 되죠. 왜? 부동산 대출해주면 은행도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건설업 비중이 우리나라가 되게 높다. 과도한 투기 가수요가 활성화된 나라인데. 땅이 우리나라가 많았으면 땅이 넓었으면 예. 좀 저런 건설 네, 좀 적었겠죠. 다른 나라 저 전장이에요. 일본은 발표하시면 될까요? 아, 정말 꼼꼼하셔서 제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선생님 질문도 너무 예리하시고. 이것도 제가 어떤 기사를 스크랩해와서 이 느낌을 주려고 가져왔지 이 일본이 뭐 이런 거 찾아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또 제가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게 몇 년도 자료도 안 써있네요. 아마 제 기억으로 2004년인가 6년 자료예요. 2006년 자료겠네요. 네, 2004년 자료 알겠네요. 일본은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않았을까?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려고 했나? 예,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더 준비해오고 느낌만 주려고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나. 제가 어제 희년은행 무이자 저축으로 자본을 형성해서 여러분 무이자 저축으로 284명이 무이자 저축을 만원, 5만원, 어떤 분은 1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 8,500이 모였어요. 1년 7개월 만에 1년 5개월 만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자본 형성해서 고금리로 시달리는 청년들한테 무이자 전환대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이번에 한 거냐면 우리 조합원 중에 한 명이 이 카드 뉴스가 되게 뿌듯했나 봐. 내가 5만원씩 저축하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나는 수익률이 아니라 정말 내 돈을 여기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를 이제 공유를 한 거예요.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자기가 설명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넣었냐면
넌 재택 어떻게 해? 친구들이랑 묻는 거야, 직장에서. 이제 30대 젊은 여자분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는 희년은행에 재테크를 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김생님이 생각나요. 네? 김생님. 김생님이요? 김생님 잘 모르는 요즘에 뜨는 거. 그분이 어떤데? 아니 김생님의 영수증이라고 아, 그 송은이랑 김숙이 비보라고 비밀보장이라는 거 하다가 그 경제자문위원회처럼 이렇게 한 달간 쓴 영수증을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리석은 소리 스톱 이러고 이거는 저축 잘했다고 그래요. 김생님이? 네,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러면서 김생님이 지금 김생님 재무관리사예요? 네, 내년도 네. 기획재정부 이런 홍보도 회사예요? 예산 홍보도 하고 아. 저축에 관련돼서 요즘 사람들이 저축 많이 우리가 하고 좀 찾아가 볼까요? 근데 햇빛에서 나왔었나? 그 라디오스타에서 네, 나왔을 네, 때는 네. 부동산을 재화로 바라보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나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교정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하겠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또 떴냐면 그분이 그렇게 저축해서 지금 타워팰리스를 한다.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희가 취재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타워패스 산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결과론적으로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해석을 해야 내조의 여왕 팽현숙 이런 게 그런 거잖아. 그렇죠. 최양락 씨 잘 나갈 때 문화가 돈 버는 거 같고 부동산 여기저기 네. 투자해서 지금 부동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하니까 김생민은 거기에 주로 좀 하는 언급을 부동산에 부동산 치고 얘기는 제가 그걸 즐겨듣는 김생민 영수 즐겨듣는데 부동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저축을 얘기해요. 저축. 이 저축 사람은 얘기해서. 소비를 마트에서 이만큼 하는 거 가지 말고 네. 저축을 하시래. 일단 듣는 얘기는 저축밖에 안 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좀 올해도 편집으로 계속 그런데 이제 그러는데 그 부분은 되게 맞아요.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재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맞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저축을 꾸역꾸역해서 1억을 만듭니다. 종잣돈. 종잣돈을 불리기에 제일 좋은 재화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뜬 사람들이 이제 뭐 책을 내죠.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맞지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얘기해볼 여지가 얘기해볼 있지 근데 않을까 요즘 생각하는 워낙 게 뜨는 경제 그런 하는 걸로 게 송은이랑 김숙은 교회 나가는데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헨리 조지나 이런 희년 사상에 대해서 네. 전파를 한다면 전파를 한다면 오히려 그런 이게 더 얘기를 좋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그런 캠페인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키년 페이스북 좋아요. 네. 얘기하셨나요? 네, 김생민 컨택을 한번 네, 아무튼 기발한 아이디어고요.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뭐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우리는 말했는데 그런 어떤 선생님 같은 그 자매 안 오는 그 자식들을 생각하고 우리 자식들도 계신데 우리 아들이 좀 더 나은 미래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금수저들이 막 판을 치고 있고 이랬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떤 재테크를 할 것이냐. 그래서 혼자,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 예를 든 거는 우리가 혼자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사실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이자 주식도 좀 같이 해보고 우리가 힘을 모은 이런 사례들을 좀 누적해가고 저 같은 경우는 공동체로 또 살고 이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출산율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가처분 소득이 크지 않은 친구들인데 정말 애를 보통 다 두셋씩 낳아요. 요즘 세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견고한 어떤 공동체적으로 같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삶의 방향이 들리니까 종잣돈을 빨리 모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쫓기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사례 중에 하나고 이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몰래카메라에서 갑자기 막 다 뛰어오는데 혼자면요 그걸 버티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 쫓기게 돼 있습니다. 이 쫓기는 욕망과 탐욕으로 쫓기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실존의 생존 현실에서 혼자 버티는 건 아무리 자기가 천하장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관계 또 새로운 시도 함께하는 뭐 실험, 희년형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새로운 어떤 관계망과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 특유의 광풍이 정말 몰아칠 때 그 실존의 그 선생님 같은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잠이 안 올 때 그냥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미리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제대로 답변 못하다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요. 3부는 진보와 빈곤 다시 읽기. 진보와 빈곤을 요약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거니까 이것만 보셔도 진보와 빈곤 안 봐도 되는데 보시면 좋습니다. 보셔도 돼요. 백천석 신부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대신부님은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그 선지서를 읽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받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진보와 빈곤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많이 없거든? 예, 그거 꼭 읽어보세요. 정말 그게 뭐냐면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막 나와요. 예, 울컥하는 것들이 있어요. 읽어보시죠. 근데 처음 읽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조금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헨리 조지의 문제의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가 나오고 빅데이터에 뭐 엄청난 4차 산업혁명이 뭐 허구건 아니건 간에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엄청난 물질적 진보가 벌어진 과학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는데 오늘날의 빈곤은 왜 오늘도 마찬가지죠. 빈곤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그래서 진보와 빈곤이에요. 진보가 진행돼서 엄청난 생산량이 늘어났는데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고 왜 더 심해질까? 이 사람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헨리 조지가 부각된 거는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토지 보유세 강화 정책이 벌어졌죠. 제가 군대에 갔는데 청소 시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또 했습니다. 추미애가 했듯이. 그때 대통령이 했으니까 대문짝만하게. 요번에 추미애가 엄청난 연설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국회 실업이 벌어지는 바람에 다 묻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때 시작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청와대의 정책위원장으로 경북대 이정우 교수가 발탁이 됐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월간 조선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넌 도대체 빨갱이냐고 막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제 학자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마크시스트도 아니고 난 시장주의자도 아니고 난 조지스트다 딱 이렇게 말하고 그럼 조지스트가 뭐야? 이러면서 막 헨리 조지가 그때 부각이 됐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그때 막 한참 만에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헨리 조지가 사후 10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화려하게 환생했다 막 이런 말들이 나더라고요. 당대 헨리 조지의 영향은 어땠냐면 여러분 순원 아시죠? 순원을 손문이라고 그러죠. 한자 말로. 순원이 이제 대만과 중국의 국부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산민주의라고 그러죠. 민족, 민권, 민생의 이 민생주의의 핵심이 바로 조지스트에 대한 헨리 조지의 토지 보유세였어요. 그런데 국민당이 장개석과 함께 후퇴해서 대만을 세우죠. 근데 국민당에서 여전히 이제 순원의 민생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대만은 토지 보유세가 때문에 되게 높습니다. 토지 투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고요. 1950년대 말 덴마크의 조지스트들이 정의당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요. 그래서 토지 보유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 도시들에서도 이런 주 정책의 일환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단일세, 땅을 같이 구매해서 지세를 주나 정부가 하지 않고 마을 단위에서 시행한 단일세 마을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일단 미국뿐만 아니라 19세기 말 20세기 초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의 핵심적 의미는 지금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선 체제 대안적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생산의 3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를 토지와 경제적인 시간에 이성희 팀장이 잠깐 설명했죠. 토지, 노동, 자본을 국가가 다 소유해서 관리하는 걸 사회주의라고 본다면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을 다 시장에 의해서 맡기는 거. 그런데 헨리 조지는 생산의 3요소 간의 토지가 아주 다르다. 차별적이다.
토지를 공유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런 원칙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은 우리 한반도에서 제3의 체제를 과연 통일한국의 경제 체제 가운데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그것이 희년적 원리에 있다.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희년적 원리에 바로 그 헨리 조지 아이디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그 다음에 토지 문제를 경제 분석의 중심에 둔다는 거죠. 오늘날도 토지의 경제학이 있어요. 근데 아주 파트예요.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장의 법칙이 생산을 삼려서는데 왜 2x2 경제야? 자본하고 노동으로만 분석을 하냐? 왜요? 젤리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다. 그건 누가 그랬냐? 클라크가 그렇게 자본을 그렇게 정의를 늘렸다 나렸다 해서 그렇다. 그런데 헨리 조지는 토지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정의해내고 그걸 경제 분석의 중심에 뒀어요. 근데 토지가 분과적으로 일부 지역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결과론적인 사례로 다 말씀드렸죠. 엄청난 금융위기에 촉매제 역할을 했고, 그래서 헨리 조지의 사상의 의미가 있고, 근데 토지 공짜로 들어가니까 빨갱이라고 그러거든요. 토지를 국유하니까 빨갱이로 왔는데 시장을 무시하지 않아요. 헨리 조지는. 헨리 조지가 이제 막스한테 편지를 써요. 같은 인물이거든, 동시대 인물이에요. 근데 헨리 조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돼지고기를 먹고 싶으면 돼지를 잡아서 돼지를 구우면 되는데 막스의 방법은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고 돼지 요리를 통째로 태워버린 거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막시스트들이 되게 싫어해요. 조시스트가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유를 토지만 하면 되는데 왜 노동 자본을 다 국유하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개인의 인센티브도 있는 건데 헨리 조지는 토지를 돼지로 보고 돼지만 태우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을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헨리 조지 아이디어는 정부 정책의 되게 매력적인 수단으로 오늘날까지 제시가 되고 있고 노무현이 시도했고 미안에 그쳤지만 추미애 대표까지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원래 30분에 끝나려고 이 사람 톨스토이고 이 사람은 순원이에요. 톨스토이 여러분 아시죠? 톨스토이의 마지막 작품이 뭔지 아시나요? 톨스토이의 대단편 소설 읽어보셨죠? 뭐 안나 까레니나 뭐또 있죠? 그다음에 뭐 전쟁과 평화 여러 대작이 있는데 마지막 작품이 부활입니다. 부활에 보면요, 이 부활이 헨리 조지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에요. 저는 이제 톨스토이의 마음을 알고 부활을 읽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부활을 읽고 진짜 대성 통곡했어요, 진짜. 톨스토이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혹시 부활을 읽어보신 분 있나요? 너무 감동적인 작품인데 부활의 주인공이 네을르도프인데 네을르도프가 귀족이에요. 이 사람이 그 소설에 보면 네을르도프가 헨리 조지의 논문을 접해요. 소설에 나와요. 소설에 나와서 이것이야말로 러시아의 그게 톨스토이가 볼셰비키 혁명 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해방시킬 아이디어다. 그래서 농민들을 막 네르도프가 귀족인데 자기 토지를 팔아서 농민들 나눠주면서 헨리 조지를 설명해 자기가 농민들을 소설에서 소설 나와요. 그래서 헨리 조지 아이디어 자기가 설명해 농민들한테 그걸 절망해요. 네르도프가 그거 한 2-3페이지 나오는 부분인데 네르도프 왜 절망하냐면 농민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아무튼 근데 이게 실제로 네르도프가 톨스토이가 빙의한 거예요. 톨스토이가 실제로 자기 토지를 막 팔아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아내 소피아가 그걸 반대합니다. 그 소피아와 톨스토이의 그 사랑 러브스토리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어요. 최근에 무슨 제목이 뭐더라. 근데 그 아내와의 러브스토리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별거를 해요. 왜냐면 자기는 대문호니까 귀족인데 땅이 많았거든요. 다 팔아서 헨리 조지 다네스의 말 같은 걸 해보고 공동체를 해보고 싶은데 소피아가 반대해.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가 나중에 이제 가출하고 자기 가출하고 그 영화에서는 되게 아름답게 그렸는데 그렇지 않고 그 러시아의 한 정거장에서 외롭게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살 길이 바로 헨리 조지에 있다. 그렇게 설파를 하다가 이제 선지자처럼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닌이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헨리 조지와 톨스토이의 서신도 있고요. 아주 톨스토이가 조시스트였다. 모르셨죠? 부활을 읽어보시면 톨스토이 그 피 끓는 마음이 느껴져요. 예. 토지라는 소설 박경리 선생 그 책은 제가 안 읽었어요. 혹시 비슷한 점이 있나? 저는 그 토지의 줄거리를 보고 이 책은 토지를 해서 읽으려고 했다가 너무 책이 또 15권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관련성은 있는데 오히려 이 토지 문제를 잘 다룬 소설은 오히려 태백산맥입니다. 저는 태백산맥을 보고 이 운동에 귀의를 했어요, 사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설명해도 되나요? 너무 딴 얘기여서 질문이 나타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여서. 태백산맥 읽어보신 분입니다. 태백산맥 때문에 저는 토지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구나, 민족 분단의 문제구나 이렇게 너무 와닿았고요. 오히려 오늘 그 우리가 일찍 오신 분은 다 연설을 보셨죠? 수학 공식 추미애 대표가 말한 수학 공식이 여기 있어. 그래서 제가 추미애 대표가 이 책을 분명히 봤구나. 추미애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생산량은 임금이자 지대인데 지대를 왼쪽으로 이제 이건 수학 공식 다 중학교 2학년 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넘어가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고 임금 플러스 이자는 생산량에서 지대를 좀 근데 지대가 커지니까 임금과 이자의 부분이 낮아지는 거죠. 소득이 낮아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추미애 대표가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대는 왜 커지냐? 인구가 증가하면요, 그 땅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왜? 그리고 그 땅의 가치가 왜 올라가냐면 왜 테헤란노에 그 벤처 회사들이 거기 입주하려고 그래요? 직접의 이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술 개선이 되면 이제 점점 교육이 활성화되고 상품량이 많이 많아지고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땅을 쓸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는 이제 투기죠. 땅이 올라가겠거니 하는 기대 효과 때문에 지대가 올라가죠. 근데 이제 헨리 조지의 그 분석을 이제 오늘날의 경제학자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정광석 교수님이 검토하셨는데 물질적 진보와 함께 인구가 증가하면 헨리 조지는 무조건 지대가 커진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대의 상대적 크기는 당연히 증가하는데 임금 이자의 상대적 크기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바꿨어요. 당연히 커진다고 봤는데 감소할 가능성이 무조건 장담할 수는 없다. 아닌 경우도 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왜 그 경제학 그 석사분이 오셔야 되냐면 그분이 그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노동소득 분배율이 완만히 성장한 게 맞아요. 우리나라가 투기도 벌어졌는데 노동자들 소득도 증가한 거 맞거든요. 그런데 지대 상대적 크기가 증가했죠. 훨씬. 그리고 기술 개선이 일어날 때 소득 분배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근데 기술 개선이 일어나면 헨리 조지는 단정을 했어요. 지대가 더 커질 거라고. 왜냐면 봐요. 그 그래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거는 물론 초기 자본을 가진 지주들이 많이 하겠지만 모두에게 다 할 수 있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 분배가 개선될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기적 가수요가 몰릴 때는 지대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커질 뿐만 아니라 임금과 이자도 절대적 상대적으로 무조건 감소하는 거예요. 결국 핵심적인 건 투기적 가수요가 생긴다. 생기는 것이 임금과 이자를 압박하는 핵심적 원인이라는 거죠. 기술 개선 인구 증가로 인해서 노동 소득 분배율이 우리나라가 다분히 커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40년 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배를 굶었어요. 근데 우리가 토지는 없는데 배를 굶진 않죠. 전반적인 이제 향상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지대의 상대적 크기가 훨씬 커져버렸죠. 그래서 오늘날도 금수저들이 나오고 우리 흙수저들이 새끼를 다 먹긴 하는, 물론 이제 두 끼를 우리가 많이 먹죠. 근데 배를 굽는 분이 많이 없어졌죠. 실제로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 토지 가치에 대한 급격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원인이 돼서 불황이 발생된다. 그런데 지대라는 거는 임대료죠. 임대료 때문에 땅을 사는 경우,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고 매매 차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가가 문제라고 정정을 하는 거고. 근데 정책 처방은 뭐냐면, 그래서 토지에다가 보유세를 매기게 되면, 토지가치세를 매기게 되면 그 토지를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 정당한 대가를 내고서라도 쓸 사람들,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되겠죠.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럼 헨리 조지는 19세기 말이라니까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예요. 그때 이제 활발하게 활성했는데, 그때는 이제 복지국가 담론도 없었고 정부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토지 단일세 주장했어요. 토지세만 걷어서 모든 세금이 충당될 거라고 봤죠. 오늘날은 그렇진 않죠. 기본소득 논의도 있고 토지 국가 역할이 되게 커졌기 때문에 토지 단일세를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다만 토지가치세가 모든 세금 가운데 우선적으로 매겨져야 된다. 그러면 그 가치세를 가지고 충분하게 세입이 정부 활동을 할 정도로 충분히 거쳐지냐? 이거를 계산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노트하고 스틸리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산하는 거는 어떤 지방정부건 소정부건 국가건 간에 토지가치세를 정확히 거둘 경우에 그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세입이 확보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요. 그게 되게 유명한 헨리 조지 티오럼이라고 헨리 조지 정리라는 거를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바로 유명한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을 타고 스티글리츠 이름 다 타고 있죠. 조셉 스티글리츠. 그리고 꼭 세금으로만 할 필요는 없다. 국가가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해 줄 수도 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일했을 때 북한은 이미 국유화돼 있죠. 그리고 그거를 국가가 임대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토지공공 임대제라고 하는데, 토지 가치를 공유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헨리 조지는 기본소득 배당금까지 얘기하지 않는데, 노무현 정부를 경험해봐도 토지 가치는 모두 무사람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무사람한테 지금 주는 게 낫다. 왜냐면 그 느낌이 있어야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할 거예요. 조중동에서 2%만 걷었는데 종부세를 2%의 사람들이 모든 권력, 언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조중동이 때려버리니까 이 여론전에서 밀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배당금이 가처분 소득도 증가한 효과뿐만 아니라 이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군을 확보해야 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단방에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정책 처방을 할 필요가 있다. 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 헨리 조지는 조세의 원칙을 이렇게 정했어요. 조세가 생산해주는 부담이 가능한 점을 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네덜란드의 그 제방 있잖아요. 네덜란드 제방에 보면 집이 막 기울어져 있대요. 이거 초등학교 그 세계의 집 책에 막 나오는데 왜 기울어져 있을까요? 왜 기울어져 있냐면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창문의 개수에 따라서 집에 세금을 매겼대요. 그때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잖아. 이쪽 벽면을 다 창문을 안 짓고, 그러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이사 갈 때 창문으로 이렇게 큰 짐을 넣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끌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데서. 끌으려면 근데 막 물건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울어서 졌다는 거예요. 닿지 않게 진짜. 그 얘기 아시죠? 몰랐어요. 예, 저도 설교를 한다는 건 들었지 않았어요. 예, 대충 들은 거거든요. 제가 왜 맞았겠습니까? 세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세금을, 집을 기울이게 줄 정도로. 그 세금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양식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노동을 했는데 왜 그 유리지갑은 다 텁니까? 소득세가 걷기는 쉽죠. 여러분 회사에서 떼어서 주잖아. 그쵸? 세금 떼서 바로 이렇게 공제해서 오죠. 정부가 그런 토지도 걷기 쉬워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잘 안 내나 봐. 예. 그게 문제가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그게 참 예. 그것도 요즘에 문제. 알았는데 예. 좀 그것도 중요해요. 예,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일단 생산해주는 부담이 적어요. 창문 짓는 걸로 왜 세금을 매겨?
열심히 소득하는데 소득세 많이 매기면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근데 조세의 징수가 쉽고 징수 비용이 저렴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성남시에서 재무 위기가 있었잖아요. 성남시 공무원이시가지고 이재정 그 모라토리움 선언도 하고 아무튼 재정위를 극복하면서 그 성남시에서 엄청나게 세부 조사를 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예. 그 어떻게 조사하냐면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들은요 소득 신고를 해야지 소득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세금 징수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징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소득세가 유리할지가 공무원들이나 우리 회사는 그냥 유리할지를 그냥 떼면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신고해야 되니까 이 세금 내기 어렵거든요. 조사해야 돼요 다. 근데 토지는 어때요? 토지는 어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 비용이 되게 저렴해질 수 있어요. 근데 조세가 확실해야 돼요. 헷갈리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조세 부담이 공평해야 된다.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공평하잖아요. 이 네 가지 원칙을 들어서 토지세를 정당성을 설파했습니다. 토지가치세가 우수한 거는 조세 부담이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 세금 내고 있는 거 아시죠? 1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도 정부에서 쉬워요. 이거 사 먹으면 다 내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세금 내세요? 혜태제가 롯데제가 내지 않죠? 정가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내게. 이거 정가라 그래요. 근데 토지세는요 정가가 안 돼요. 왜요? 토지가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프 생각나죠? 막대기 그래프. 집가를 하락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토지 시장이 안정화돼요. 근데 토지는 우리 실생활과 직결됐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어디 잡니까? 토지 위에서 잡니다. 우리는 공중도 토지예요. 여러분 공중, 하늘. 토지가 광의에 따지면 다 토지를 벗어나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토지 시가가 하락되면 우리 삶이 안정화가 되죠. 그 다음에 고정경제학뿐만 아니라 고정경제학자들 모두가 이 토지세에 대해서는 되게 그 경제학도가 오셔야 되는데 레옹 발라그라고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한계효용 법칙이 경제학에는 되게 마지널 법칙이 이게 엄청난 발견이거든요. 이걸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개인의 능력에 의한 생산물을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 임대료로서 국가를 유지하고 자본을 형성해야 된다. 토지를 국유로 하면 조세가 없어지고 따라서 조세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 사람은 레옹 왈라스 한계효용 법칙을 만든 엄청난 경제학자인데 주류경제학자의 거의 시조급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토지 공공 임대제로 가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토지가 다른 요소이기 때문에 생각이 좀. 근데 이거는 안 넣고 왜 딴 얘기만 하고 지금 주류경제학자죠? 저희도 이제 한계효용 얘기하지 않고 이 얘기만 하죠. 선택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얘기를 딱 빼는 거죠.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밀턴 프리드만이 이 얘기했다는 거를 주류경제는 아무도 모르죠. 밀턴 또 경제학도가 얘기 아시는데 통화주의자예요. 통화주의자는 가장 시카고 학파의 주류경제학에서 가장 그 오른쪽에 있는 시장주의자인데 시장주의자는 세금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작은 정부를 원해요. 정부 개입하는 거 싫어해요. 시장이 다 맡겨라. 근데 케인즈 뭐라 그러냐면 시장이 맡기면 좋겠지. 그럼 시장에 맡겨서 시장이 회복될 기다리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래서 케인즈주의자는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거고 밀턴 프리드만은 완전 통화주의자라고 시장주의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금 내가 다 싫어하는데 모든 세금 가운데 그래도 내가 좀 이해가 가는 덜 나쁜 세금은 헨리 조지가 주창한 토지가치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다 얘기한 거고. 그 헨리 조지가 헨리 조자라고 했는데. 바로 수정했지. 사회 진화론을 비판했습니다. 헨리 조지는. 사회 진화론이 뭐냐면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으로 가만히 있으면 사회가 좋아진다고 봤어요. 사회 진화론의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물리학, 뭐 자연과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사회 진화론의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집트 문명의 고도화를 다릅니다. 당대 세계 제국의 바벨론 문명과 이집트는 엄청난 대제국을 형성했고,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또 쇠퇴를 합니다. 그 문명이. 자, 사회 진화로 설명이 됩니까 이게? 문명이 사회 점점 고도화되면 점점 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명이 갑자기 컸다가 또 이렇게 쇠락하고, 세계 패권이 커졌다가 쇠락하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헬리조지가 사회 진화로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진정으로 고도화된 문명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평등 속에 어울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진보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모두 기본소득을 받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받고 토지의 이익을 모두가 공유해. 이재용 같은 데가 없어. 이재용도 막 되게 좀 사이코패스처럼 그러지 않고, 근데 옆에 친구처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다 보면 창의적 아이디어도 나오고. 우리가 좀 평등해야지 어울릴 수 있는데, 이재용 우리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조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면서 서로 어울림이고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그럴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문명이 고도화된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이렇게 보았죠. 그런데 헬리조지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만 갖춘 상태에서 우리 한 표는 행사하는데 1인 1표일 뿐, 정말 양극화가 커지고 흑수저와 금수저의 삶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우리 흑수저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소득벌이를 막 하는데 너무 피곤하죠. 육아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뭐 정치 관심이 없어져요, 진짜. 실제로. 일을 해도. 예, 일을 해도. 생계형 일이 있고 네. 레저형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저용 일을 하죠. 예, 이제 금수저들은. 생각할 겨를도 많고. 근데 정말 다수의 우리들은, 죄송합니다. 금수저에 출신인데 죄송합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같이 독서도 하고 이렇게 토론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그 어렵고 피곤한데 진짜 가서 육아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정말 특심이죠. 열심히의 특심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경제 민주화가 안 되니까 이제 우매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을 100년 전에도 헬리조지가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기계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질문과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기본소득 이런 개념이 나와요. 경제 민주화를 하면 우리가 1인 1표뿐만